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세 번째 세션을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 번째 세션 노인 장애인 분야 자장을 맡게 된 전주대학교 최복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세 번째 섹션은 고령 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의 과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노인과 장애인의 어떤 중복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주제 발표가 좀 다양한데 발표를 갖다 담당하실 분들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하고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미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옆으로 전북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백재경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의 신민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마 발표에 앞서가지고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갖다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분의 전문가분들이 발표를 한 15분 정도 그래서 발표자분들은 15분 내로 좀 시간 제약상 해주시고 나머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종합 토론 또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유튜브 참여자들의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들은 이제 앞쪽에 이제 모니터링 통해 가지고 확인들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발표자뿐만 아니라 수화 통역, 그 다음에 자막 화면이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절히 참조를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거나 또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창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에 대해서 특정하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발표자분을 좀 명시를 해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포럼을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쿠폰을 갖다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발표인 저희 정미순 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는데 장애를 가진 노인의 학대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순 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어르신들 문제, 노인 인권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서 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의 학대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노인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 기념일로 이렇게 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올해는 5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 100세 인생이라는 얘기를 아마 현실로 다 다가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과 관련되는 이슈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않고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가족의 구조나 기능, 노부모에 대한 부양 가치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달라지면서 적절한 사회적인 그 제도권 안에서 불충분한 이런 마련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노인에 대한 가치 저하, 편견, 차별로 인해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가족 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세대와 장애인을 부양해왔던 부모 세대의 노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이 세대를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인권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는 노인 인권의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노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인 인권을 크게 영역을 네 가지로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권, 사회권, 법, 절차적 권리, 이렇게 해서 노인 인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고 있고요. 유엔에서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5가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독립 또는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이렇게 5가지를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어르신들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오늘 저는 또 이렇게 장애인 현황이나 특히 장애인 현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2020년도에 장애인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6월 5일경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현황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와 관련된 달라져야 된 정책이나 제도 이런 거는 저 다음에 발표해 주시는 분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장애인 현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가 2020년도 한 해만 8만 3천 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 장애인 등록 비율이요, 전체 인구로 하면은 55.1%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심하지 않은 장애 비율은 67.8%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2020년 5월 말로 봤을 때 장애로 등록된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49.9%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일 거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인구하고 어떤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은요, 여성 남성 구분은 크게 이제 거의 50대 50 비슷한데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장애나 이런 부분이 많긴 한데 제가 봤더니 후기 고령 노인에 해당이 되는 70세 이상이 장애 인구 중에 45.1%나 된다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장애인 수의 어떤 변화되는 비율을 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요. 일단은 장애 등록 비율도 60세 이상이 60대가 8.9 쭉 하는데 70대 이상이 38%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암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만들어가고 이런 영역에서는 또 다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필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장애 인구하고 고령 장애인 비율을 보면은요, 요 그림에서 아랫부분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박스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65세 이상 노인이 정신장애든 신체장애든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장애를 등록하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은요, 일단 가장 많은 거가 일단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지금 1,848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5세 이상이 10.8%인 130만 명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요. 유형을 보면은 일단 이렇게 좀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 뇌병변 이렇게 있는데요.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전체 장애 인구 중에 48% 우리 어르신들 장애로 등록된 사람 중에 48%가 지체장애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는 23.5%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를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현재 34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4개 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3년 동안을 제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학대받으신 어르신들 중에 장애를 가진 중에 제가 크게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를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신체장애에서는 학대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68.6%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 중에서도 안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지체장애나 청각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신고된 사례 중에 이제 정신장애 쪽을 살펴보면, 정신장애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31.4%인데요. 여기에서도 우울장애, 정신분열 이런 순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학대 행위자들을 본 거예요. 전국적으로 학대 행위자들을 보면은 신체장애가 28.9%인데요. 28.9%인데 여기에서도 그 지체장애, 청각장애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상당히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학대 행위자들의 정신 건강이에요. 정신장애가 71.1%나 됩니다. 학대 행위자들의 정신장애가요. 여기서 이제 우울장애는 두 번째, 정신분열이 33.2%나 돼요. 학대를 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거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어떠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전라북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2개 기관이 있거든요. 2개 기관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2020년까지 4년을 살펴봤어요. 했더니 학대를 받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신체장애는 71.9%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전국 데이터나 유사하게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이런 순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대받는 우리 어르신들의 정신장애는 28.1%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울장애나 정신분열 이런 순으로 장애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들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학대 행위자들은 신체장애가, 우리 전라북도는 신체장애 부분이 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청각장애나 지체장애 또는 시각장애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대 행위자들의 정신장애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신장애는 64% 정도 지금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인데 정신분열이 가장 숫자가 가장 이렇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 우울장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쭉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표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발표된 자료를 보면서 요거는 우리 모두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결과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장애인 차별 인식에서 연령대별로 보면 그래도 알고 있다가 지금 대부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알고 있다가 57%, 나머지는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에서는 정말 저도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요, 알고 있다가 5.4%밖에 안 되더라고요. 알고 있다가 5.4%고 잘 알지 못한다가 73.4%예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어서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도 복지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봤더니요.
일단은 요구했던 것들이 소득 보장이 48.9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는데 2017년도보다 약 8%가량이 올라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 아시겠지만 어떤 소득 보장 욕구가 커지고 의료 보장에 대한 주거 보장 욕구가 다른 것보다 좀씩 나타나 있는 걸로 보면은 어쩌면 2019년, 2020년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나 고용 시장 어떤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고려를 해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발표를 하면서 제안을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족 갈등이나 노인 부양 부담 이런 것이 자꾸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다 대고 장애를 가진 가족 내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정도를 가지고는 여기까지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우리 어르신들은 이중 위험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위한 어떤 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제도나 정책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인권 차별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을 하는데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노인복지 서비스로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서비스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요. 거의 한 3분의 1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인권 보호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65세 이상 나이만 되었다는 이유로 이쪽 장애인 쪽에서 노인 서비스로 넘어가 버리면, 노인복지 서비스로 넘어가 버리면 상황에 따라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 정책하고 노인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지 상호 연계를 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서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도 장애 유형을 가진 이런 거에 대한 유형이 나타나 있는 실태만 조사를 했지 유형별에 대한 대안은 지금 찾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그 발달 장애야 이쪽은 조금 그나마 그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어떤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모든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의 권리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순 관장님의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잘 맞춰주신 분이 제일 고마워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 중에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되게 내용들을 갖다 충실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순 관장님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노인권이 무엇인가를 갖다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장애인이라고 부르고 또는 장애노인이라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증가 추세고 전체 장애인의 50% 이상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노인의 현황을 갖다가 신체적 또 전시적 유형별로 짚어주시고 전북과 또 전국에 대한 차원들도 꼼꼼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학대 현황들이 정신적 장애 쪽에 많은 것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노인 같은 경우에 장애 문제 플러스 노인 문제가 합쳐지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제반적인 어떤 돌봄이라든지 활동 지원, 제도적인 것들이 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애노인에게 맞는 특성화된 서비스가 조금은 촘촘히
채워줘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떤 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 이제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공익원의 이문희 관장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공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문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를 언급을 해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령장애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굉장히 드문 것 같지만 실상 통계를 살펴보면 전북 지역의 등록장애인의 그 비율이 65세 이상이죠. 55.2%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2020년에 우리 전국의 그 고령장애인의 평균이 49.9%인데 그보다도 뛰어넘는, 이미 전북 지역은 그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극초고령 사회로 장애인들은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령장애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이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노화와 장애를 동시에 경험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더욱더 우리가 또 심각하게 또 봐야 될 것은 장애인들은 조기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20년 정도 일찍 시작한다고 그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40세부터 이미 조기 노화가 되고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빠른 낮은 그 사망시 평균 연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유형과 우선 서비스 등에 있어서 상이한 욕구를 갖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 주변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국민의 7가정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이 고령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저는 활기찬 노후 기반을 구축해야지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장애 노인인가 고령장애인인가에 대한 용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장애를 가지면서 고령 계층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상태가 됐든 노화와 장애의 이중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장애 발생 원인, 그리고 장애 유형, 그리고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른 상이한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의 그 정책이 굉장히 세밀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고령장애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 정책이 개입이 됐고 국가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는 거기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각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활기찬 노후라는 것은 이미 유엔에서 그 정의를 내린 적이 있고요.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건강, 사회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이고, WHO 국제보건기구죠. 2002년에 건강 영역, 참여 영역, 안전 영역에 대해서
그 구성 요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복지 서비스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인권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고 그랬는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그 중심 철학이나 가치를 보면 복지 서비스의 단계를 넘어서 인권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정책이 돼야 된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고령장애인 대상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정책 및 제도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되는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 및 보건 영역, 경제 상태, 일상생활, 여가 및 사회활동, 주거, 인권, 기타, 지금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정책과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 대상의 정책 및 제도도 의료 및 보건, 경제 상태, 일반 생활 및 관계 만족도, 여가 및 사회 활동, 주거, 노후 생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복되는 개념인 고령 장애인은 어떤 정책이 있느냐 찾아보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에서 관계된 것을 찾아보면 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정책에서 해당되는 걸 보니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중 아까 그 화면에서 본 거와는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종합대책을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장애인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4차로 넘어갈 텐데 고령장애인 대상에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앙정부 중심보다는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프로그램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과 우선 과제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라는 곳에서 2005년부터 각 지자체의 복지 교육, 장애인 복지 인권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지표를 갖고 있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을 필요해서 저 밑에 시도의 장애인 복지 특화 선도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복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북은 최하위 그룹입니다.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남은 이제 분발 등급에 사실은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전국의 장애인 복지 전년 대비 향상률이 2018년에 마이너스 4.4%였는데 우리 전북은 3.3%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 장애인 복지의 강점과 취약 부분은 전북의 강점은 민간 부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그리고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 전국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직업재활이라든가 소득 및 경제활동, 그리고 자립생활 부분, 장애인 복지관과 관련된 것, 이동권에 관련된 것, 장애인 복지 예산에 관련된 것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장애인단체들은 전북이 굉장히 각고의 개선을 노력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과 이동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 복지 행정 및 예산 영역에 대한 각고의 개선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고령장애인의 미래를 맞이해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 권리 기반의 정책을 추구할 것, 그리고 긍정 모델에 기초한 강점 기반의 정책을
개발할 것. 다시 말해서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장애 경험을 고려한 특화된 복지 서비스를 실시해야 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노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고령장애인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건강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고령장애인의 마지막 남은 자산은 건강입니다. 이 건강이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한 그 시기가 굉장히 닥치게 되고 생각하기 싫은 결과도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건강 수명, 보통 15년 이상 만성 질환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건강인지도, 그리고 건강 검진을 좀 자주 받아야 되는데 그 참가율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만성 질환과 장애 이중고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고령장애인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분명히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지만, 특히 또 의료 접근성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전주에 산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동네 의원들을 가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주에만 그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분명히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친숙한 환경에서의 삶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 이사 가는 것보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거비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하게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곤의 늪에서 탈출시켜야 되는데, 요즘 장애인 가정의 동반 자살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을 위한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일정 기간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평균 연령이, 사망시 평균 연령이 비장애인들보다 8년이나 짧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 그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그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아서 그 조기 지급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인 기초연금이 지급돼야지 이 빈곤의 늪에서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늙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늙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반드시 활기찬 노후를 위한 고령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인권적 차원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좀 다 같이 좀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화와 친숙한 주거, 그리고 빈곤 탈출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희 관장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문희 관장님께서는 이제 그 앞서서 고령장애인의 어떤 특성이나 주된 특징들을 갖다가 다시 재짚어 주셨고, 특히 이제 그 조기 노화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령장애인에 대한 것들을 접근을 할 때 활기찬 노후라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건강이라는 측면을,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없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다 알찬 그런 것들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가치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령장애인의 아마 시간 제약상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장애인과 또 노인들에게 지금 제공되어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를 짚어줬지만은 각각의 정책들만 있지 장애와 노인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특화된 제도들은 아직 미비하다. 그런 점을 갖다가 밝혀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또 전라북도라는 또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과연 복지 서비스가 어떠한가라는 현주소를 갖다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은 전년도에서 뭔가 노력을 하면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선 과제들로 앞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선 과제들을 짚어주셨는데 크게 아마 이제 우리가 장애노인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또 복지 서비스를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인권에 기반해서 가자. 그 점을 강조를 하셨고 문제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애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갖다가 중심으로 놓고 제도들을 설계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파편적으로 하기보다는 앞서 말했던 활기찬 노후라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는 그런 촘촘한 제도들을 갖다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다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또 전체 장애인보다는 저희들이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발달 장애인들의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아마 자기 결정 공과 또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의사소통 지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발달 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과 전북 지역의 공공 후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전북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의 백재경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권용호팀 팀장 백재경입니다. 권순기 님의 2019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석사 연구보고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소득보장 지원에 관한 연구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53.5세로 전체 장애인 평균 사망시 연령 74.2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오늘 인권 옹호자 포럼의 주제가 고령 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의 과제와 해결 방안이지만 전라북도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중 7.4%만이 노년기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감안한 성인기 이후 지원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과 전북지역 공공후견 지원 사업 현황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성년 후견 제도에 의해 전북 지역 공공 후견 지원 사업 현황, 추진 시 한계점, 마침여의 순서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 존중이란 피후견인이 후견의 일방적인 객체가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 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잔존 능력의 존중은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후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의 그 세부 원칙은 필요성과 보충성, 정상화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사업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제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협약 제12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종전 시행되던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조력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2007년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 후견제 도입이 선정되어 2011년 성년 후견제 도입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3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우선 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등 후견의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 후견과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는 법정 후견으로 분류되고 법정 후견은 다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뉩니다. 후견 개시 사유를 볼 때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시,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시,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할 때 개시가 되어집니다. 행위 능력 제한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성년 후견은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한정 후견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요구 사항을 단독으로 행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특정 후견은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특정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라도 피특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추천, 후견 심판 청구서, 사회조사서 보고서 등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 후견 심판 청구 비용 지원, 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정 후견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개시될 수 없으며 심판 시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가 정해져서 특정 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 및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수의 법령들이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을 임용, 면허, 자격 취득 등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장애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당사자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조력의사 결정제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 근거로 현행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보다는 특정 후견을 공공후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전북 지역의 공공후견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의 기본 현안 중 먼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폐성 장애인은 1%가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도 지원을 하였지만 2021년 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에는 기타 장애인이 제외되어 2021년 이후부터는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령대별 현황은 성인기가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기 29%, 노년기 5%의 연령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2017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전북 지역의 공공후견 지원 사업 이용자의 76%는 수급세대, 20%는 일반 세대입니다. 네, 거주 유형은 자택 거주가 60%로 가장 많으며 거주시설 거주자 34%, 병원 거주자 4%, 공동생활 가정과 기타 거주자는 각 1%입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이용 희망하시는 분들 중 신청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 이용 희망자 중 공공후견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 또는 통보해서 후견 심판 청구 과정을 진행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청인은 사회복지사이고 51%에 해당이 됩니다. 친족 33%, 본인 8%, 공무원 5%, 기타 3% 순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접수 유형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 군구에
승인 요청을 해 승인을 받은 사건이 60%이고 지자체 공무원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대상자 선정을 통보한 사건이 39%를 차지합니다. 지역별 현황은 전주와 익산이 각 33건으로 가장 높은 현황을 보이고 있고 남원시 15건, 군산 14건, 정읍 12건, 김제 7건, 진안 3건, 고창 임실 각 2건, 순창 장수 각 1건이 신청이 있었고 완주군과 무주군, 부안군은 진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 후견 심판 청구 지원 현황은 특정 후견 심판 청구를 103건을 넣었고 그중 90개의 사건이 인용으로 결정돼서 후견 개시 중입니다. 13건의 사건은 현재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특정 후견 심판 청구 사건 중 후견 개시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임시 후견 심판 청구를 하는데 총 13건의 임시 후견 심판 청구를 넣었고 이 중 1개의 사건은 심판 결정 전 사건을 취하하였고 10개의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2개의 사건은 특정 후견 심판 청구 결정이 나기 전 판결이 나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특정 후견 심판 결정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건 중 후견인 변경 청구를 4건 진행하였고 4건 모두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후견 감독인 변경 청구는 2건을 진행하였으며 그중 1건은 인용, 1건은 취하를 진행하였고 대리권 변경 청구는 2건 진행하였는데 법원의 명령으로 취하 진행하였습니다. 후견 감독인 선임 청구는 1건 진행하였으며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에 특정 후견 심판 청구를 넣으면 담당 판사의 요구에 따라 보정서 또는 의견서 등 기타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해서 88건의 기타 서면 제출 지원이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공공후견 지원 사업 청구 사건 중 현재 개시 중인 후견 사건은 총 80건입니다. 익산이 26건의 개시 사건으로 가장 많은 개시 현황을 보이고 전주, 남원, 군산, 김제, 정읍, 진안, 임실군의 순서로 피후견인이 후견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견 유형은 제3자 후견인이 58건, 가족 후견이 22건 진행 중입니다. 후견인은 후견인 1명이 피후견인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후견을 맡고 있어서 후견인 실인원 기준 총 60명의 후견인이 후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제3자 후견인 38명, 가족 후견인 22명이 활동 중입니다. 특정 후견 개시 사건 중 특정 후견 사무건은 피후견인 발달장애인과 후견인이 함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 내용 중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과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후원이 가장 많았으며 공법상의 신청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주거 마련을 위한 계약, 주택관리 등에 관한 사무 후원 등의 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정 후견 개시 사건 중 특정 후견인의 대리권은 피후견인 발달장애인을 대신해서 후견인이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 내용 중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권과 일반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가장 많았고 은행 업무,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금전관리에 관한 대리권 등의 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심판 청구 시 특정 후견의 기간을 3년 또는 5년의 기한을 두고 청구를 신청하고 있는데 개시 사건 중 특정 후견 기간의 종료 6개월 전에 특정 후견의 지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전북 지역 특정 후견 개시 사건 중 25건의 사건에 대해 지속 여부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22건은 지속의 필요성이 있어 재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3건의 사건은 피후견인의 안정만 조력자가 형성되어 후견인의 도움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종료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 후견법인 운영으로 인한 진행의 어려움입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심판 청구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후견인을 관리 지원하는 후견법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가 후견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광역 시도별로 2개의 법인이 지역을 나눠 후견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만 후견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타 지역 후견법인에 비해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후견인 추천의 지연, 후견인 모니터링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견인 활동 예산의 부족입니다. 제3자 후견인이 후견 활동 시에 피후견인 1명당 월 15만 원의 후견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매년 피후견인이 증가되고 활동 후견인도 증가되고 있지만 후견 예산은 수요에 따른 예산 배정이 아닌 전년 본 예산 대비 일정 금액 증액의 형태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견 활동비를 감안해서 특정 후견 청구권을 조정해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2019년의 경우는 추경 없이 본 예산으로 확정돼서 후견 활동비 지급이 필요 없는 가족 후견을 집중적으로 후견 청구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3자 후견은 다음 연도로 미뤄서 청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후견 활동비에 비례해서 추경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올해 본 예산은 추경 예산보다 낮은 7,600만 원이 배정돼서 3분기 내로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년 후견으로 전환 시 지원 체계 연계의 어려움입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심판 청구 시 특정 후견의 기간을 3년 또는 5년의 기한을 두고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간 종료 시 지속 여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종결 또는 재청구를 진행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반복적인 재청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의 재청구 기간이 종료될 시에 피후견인이 지역사회에서 후견인의 도움 없이 사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현 시점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후견의 종료 후 사안에 따라 한정 후견 또는 성년 후견의 개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체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 주무관의 잦은 인사이동 및 주민센터 주무관의 사업 이해 부족입니다. 공공후견 사업의 심판 청구 주체는 지자체장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지자체장이 청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 제출 서류를 도와주는 역할이며 지자체장의 사무위임을 받아 해당 주무과의 주무관이 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에 발송하면 담당 주무관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청구를 진행하는데 담당 주무관의 인사이동으로 신임 주무관이 발령받을 때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를 다시 안내하고 이해하는 데 시일이 걸립니다. 또한 특정 후견 신청서 접수의 주체인 주민센터 주무관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 시 받아야 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 심판 청구 절차 진행 중 필요 서류 요청 시 이중 제출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개소하기 전인 2016년까지는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특정후견 심판 청구를 지원하였고 센터 개소 이후로는 2017년 20건, 2018년 24건, 2019년 33건, 2020년 35건의 특정후견 심판 청구가 지원이 진행되어 매년 청구 지원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 사업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후견 신청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컸지만 현재는 특정 후견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들의 인식 확대로 대상자 발굴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신청인의 경우 단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 필요나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이유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취소건 또한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정 후견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지원을 받는 피후견인이 일상생활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를 대변하는 후견인이 선임돼서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후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재경 팀장님의 이제 공공 후견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들을 갖다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법과 좀 관련되고 그동안에 행해졌던 현황들에 대해서 이게 짧은 시간에 발표하니까 조금 벅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좀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들을 갖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금치산 제도나 이런 병폐들, 그러니까 인지적인 제약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도록 했던 것들이 법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성년 후견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자기 결정이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발달 장애인에게 있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공 후견 제도라는 것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낯설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것들이 발달 장애인이 어려운 측면들은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복지관을 선택하는 것 또는 복 프로그램을 갖다 선택하는 것, 내가 그룹홈에서 생활할 것인가 가정에서 생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인지적인 제약을 가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의 제약을 두는 것,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공공 후견 제도가 도입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후견 제도의 여러 가지 유형들, 기간을 주는 것들 또는 어떤 업무를 주는 다양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후견 제도가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현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약간의 이제 편차들이 조금 있는 것들, 취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던 것 같고, 이제 특정 후견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활동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이제 뭐 주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제 발달장애인의 공공 후견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후견 법인이 조금은 타 지역에 비해서 한계 법인으로 돼 있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후견인을 갖다가 이제 양성한다든지 교육하는 데서 재정적인 것들이 조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타도에 대해서 조금은 제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 과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마 이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제 도 차원에서 또 정책적인 제안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고령 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의 과제와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과의 신민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안전팀장 신민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전라북도 장애인 옹호자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인권 옹호를 위한 여러 가지 세부 방안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그 장애인 복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고령 장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사회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앞서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말씀드려서 그 생략을 하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2013년 11월에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 거주 생활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 장애인계에서는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그 가정에서도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생활이 오로지 그것 또한 자립생활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에 대한 그 저희들이 계획을 좀 수립하고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저희들이 장애인권 보호 체계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2013년도에 제정해서 매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권 민관 합동 실태조사 TF팀을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7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1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 인권 관련 4개 기관과 기본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서 간담회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 저희 앞서 발표하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 도립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작년 11월 달에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옹호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실시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권익옹호기관 내에서 매년 신고 접수 한 157건, 그리고 상담을 한 1,160여 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인권 교육과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그 BSC 우리 공무원들 그 의무 교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반영해서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꼭 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주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그 탈시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탈시설이라기보다는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의 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자들 구분 없이 장애인 연금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적용되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 시간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1년 1월부터 지금 감소된 시간만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좀 보전하는 보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복지부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거주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 그 탈시설 아니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1개 거주시설이 한 1,60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시설 희망자를 발굴하고 또 체험업 또는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해서 좀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내 7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차원의 전담 인력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어떤 조직 개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된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들이 좀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립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장애인은 특수학교나 거주시설 등 그 어려서부터 또는 생활하면서 비장애인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든지 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 전반에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장애인 자립생활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도 중요하지만 일반 가정에서의 자립생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우선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자립생활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시설 자립생활 희망 욕구조사와 또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장애인 자립형 주택을 확충하는 사안,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자립생활 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사후 지원 등을 위한 7개 정도의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또 TF팀을 통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장애인 거주생활 퇴소자 자립금, 또한 활동 또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활동 지원내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을 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해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개선 방안이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 자립생활 5개년 계획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또한 국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하는 법률을 지금 발의한 상태고요. 또 정부에서도 가칭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법률 제정, 시스템 구축,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등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립생활에 대한 문제 해결 또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거주시설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고요. 또한 그 장애인들의 생활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혐오 시설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장애인의 거주 생활에 있는 삶이 결코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거주시설에 꼭 필요한 장애인들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 그리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포용을 해야 되고 국가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갖가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발표까지 다 들었습니다. 신민규 팀장님께서 이제 아마 그 전라북도 차원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거주시설의 어떤 인권 문제들, 그다음에 또 탈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들, 그 외에 이제 앞서도 논의했지만 이제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요양제도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강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분의 발표들을 들었고 아마 유튜브 창으로 보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들도 많이 달아줬고 질문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 저희가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보게 되면 배동료님은 이제 다양한 계층 연령대에 맞는 인권 보호 정책이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포럼의 의미를 좀 짚어주셨고, 임유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에게 학대를 받으셔도 자식이라 숨기고 말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책도 중요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복지 현장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이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도 해줬고, 근데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거나 좀 질문이 있는 사항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추려가지고 조금은 오늘 발표하셨던 발표자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는 걸로 마무리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그 고령장애인의 그 노인, 그래서 정미순 관장님이 줄 것 같은데요. 청춘춘이라는 아이들을 쓰시는 분이 고령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자 중에 정신장애자가 많다는 그 사실 갖다 심각하게 이번에 받아들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되면 마련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가정폭력이 아동학대든 배우자 학대든 노인 학대든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모두가 발전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장애를 가진 가족 내에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장애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케어를 하시다가 어느 연령대가 되면 이분들이 다시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이중구를 갖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는 지금 노인 학대에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법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응급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어르신의 위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지원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주고 해서요.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는 데는 시간적인 제한이 좀 있는데요. 어쨌거나 어르신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백재경 팀장님과 관련돼 가지고 궁금해하신, 아무래도 이제 법정 후견인이라든지 공공 후견인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 그다음에 또 아까 또 어떤 분은 익산시가 왜 이렇게 그 공공 후견인이 굉장히 전주시만큼 높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좀 궁금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그 법정 후견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갖다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성년 후견 제도에 좀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익산시가 전주시보다 후견 개시 건이 이렇게 많았던 건은, 일단 익산 지역에서 시설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좀 시설 원장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인지를 많이 하시고, 그 시설 거주인분들 중 보호자가 없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특정 후견을 신청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게 전주시보다 조금 더 많은 신청 청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견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일단은 후견 법인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시면, 특정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유만 되지 않으신다고 하면 누구나 다 후견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백지근 팀장님이 계신 전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연락을 취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갖다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성민규 팀장님께 아마 의견 주신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중앙도, 중앙 정부도 노력하는 부분이 많아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참여자분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그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계속 사업 말고 지자체 차원에서 신규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은 유튜버들이 있네요. 신규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첫째는 욕구가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미 한번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립 욕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한 40%에 가까운 분들이 자립 생활을 희망하시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탈시설에 대한 거주시설 자립 생활에 대한 욕구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최 의원님이 발의한 그 탈시설 지원법에도 명시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탈시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까지 좀 설치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좀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도 오롯이 나만의 어떤 자립생활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서 체험홈도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장애인 지금의 이제 공동생활 개념보다는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장애인 혼자만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내가 혼자 자립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립형 주택을 좀 시군과 같이 전라북도와 같이 이렇게 좀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체계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테고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LH 공사나 전문가들 그리고 그런 코디네이터들을 좀 주거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을 원하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도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주택에 따른 주택 개조,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 개조까지 이렇게 총망라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나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또 그런 좋은 제안들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아마 2024년까지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도 만들고 다양한 이제 지역사회에서 사는 정책들을 갖다가 아마 구현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들은 아마 민관이 잘 협조해가지고 아젠다들도 잘 만들고 그럴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이제 40분까지인데 좀 한 가지 좀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이거는 이문희 차장님이 조금 아마 전문가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조금 그 의견을 갖다가 들어보면 고령장애인의 노령연금의 조기 지급 제안에 공감이 갑니다. 비장애 고령인보다 평균 7년에서 8년의 삶이 짧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노령연금 혜택도 짧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문희 차장님이 장애인의 조기 노화 말씀도 하셨고 또 해외에서는 또 장애인의 노인 연령을 65세가 아니라 앞당겨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좀 관련돼 가지고 고령 장애인에 접근하는 좀 정책 연령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고령 장애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건강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 장애인의 건강 문제가 굉장한 위험한 상황을 빠뜨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그거와 같이 발생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령 장애인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직업을 갖고 20년, 40년 동안 생활에 오신 분들도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노후 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의한 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17대, 18대 국회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에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8년이 짧습니다. 8년이 짧기 때문에 좀 8년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어떤 복지 예산보다는 스스로 그동안 평생을 부어왔던 국민연금을 통해서 자신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굉장히 주장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의 입장은 장애인의 평균 수명, 사실은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없었고,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이 없어서, 정확한 수치가 데이터가 없어서 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국립재활원에서 그 장애인의 건강 통계를 정기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서 장애인의 어떤 노령연금이 마땅히 지급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잘 안 들어주고 논의조차 되지 않고, 그런데 누구나 다 고령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특히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부어왔던 사람들조차 그 제도를 마련을 안 하는 것은 좀 너무 메인스트림 가진 자의 논리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인의 이제 조기 사망률을 보면 전 국민의 조사망률이죠. 조기 사망률이 아니라 조사망률은 520명 또는 540명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10만 명당입니다. 근데 장애인은 10만 명당 조사망률이 2,400명을 넘었습니다. 5배나 더 많이 이제 사망하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고령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특히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세울 때는 이 경제적인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정책이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회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장시간 동안 또 발표도 해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질문들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뭐 남은 얘기들이 많겠지만 오늘의 모임은 좀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 세션은 2시 40분부터 좀 약간의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또다시 새로운 세션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